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추경호. 추경호.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야. 그런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한 달 동안 시끄러워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 네. 어떻게 그런 사람 투표지 이름이 적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달 내내 시끄러워야 된다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추경호를 응원하기 위해서 장동혁이가 대구를 또 찾았고요. 거기에서 또 막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막말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가 추경호다를 외치면서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진짜 색깔론. 내란은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네. 내란이라는 게. 근데 꼭 민주주의 파괴범들이 꼭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따 얘기를 해. 독재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 세력들이거든. 맞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대구 민심은 어떤지 이번에 좀 기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장. 살펴드려볼까요? 대구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장. 6페이지인데요. 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그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으로 조사를 했던 게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죠.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내긴 합니다만 김부겸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네? 충격스러운 그 조사인데 바로 같은 날 조사한 리얼미터 TBC 조사는 네. 그 전과 비슷하게 김부겸 후보가 꽤 많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 리얼미터 조사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 한길리서치 매일신문 조사인데 이게 네? 조금 이상했죠. 뭐야? 그 이후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맞느냐 아니면 한길리서치 조사가 맞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MBC 조사가 네. 이어서 나왔는데 역시 김부겸 추경호 후보의 격차가 리얼미터랑 비슷하게 한 8 내지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네. 네. 갈수록 이건 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와. 지방선거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여론조사가 이제 나중에 지방선거 투표 결과랑 비교해 보면 실제 여론조사하고 한 3 내지 5%포인트는 줄어들어 있다. 왜냐하면 그 샤이 열세 표심이 나중에는 투표장에 나와서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숨겨진 표심을 특히 민주당에서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점차 조금씩 좁혀지는 그런 추세인데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아니죠. 네. 자, 끔찍합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수공천 됐죠. 네. 이진숙하고 같이 방통위를 또 망가뜨린 인물이 김태규라고 있습니다. 그 2인 중에 한 명. 이 중에 한 명. 네. 이 둘이가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자를 울산 남구갑에 단수공천. 와, 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자를 울산 남구갑에 단수공천을 해버리네. 진짜. 대한민국 방송을 그냥 다 망가뜨린 네. 두 사람을 다 공천을 했다. 와. 울산 전화 좀 돌리시죠. 난 남구갑은 와, 이거는 난 진짜 힘들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 사람의 뭐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영상 잠깐 좀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방문진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모욕했다고 아주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다시 상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와. 국회에서. 국회다잉. 네. 그래서 이제 울산 남구가 보궐선거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네. 경쟁하게 되죠. 전태진 변호사 그리고 김태규. 네. 이거 전태진 후보가 못 이기면 이건 진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최 차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아니 내가 울산. 영향력이 너무 없어. 그때 우리가 그 전태진 후보 한번 모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좀 더 끌어올리셔야 돼. 끌어올려야 돼. 예. 야, 근데 확실히 한 번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지 이름이 잘 이게 익지가 않아. 네, 전태진 예. 익지가 않아. 전태진. 그때 상식 뭐였었죠? 마지막은 전태일 아니고 전태진이었고요. 전태일 아니고 전태진. 전국에서 이렇게 멋진 분이 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거. 포인트는 포인트는 태화강. 태화강 나은 정치. 태화강. 울산을 흐르는 강 태화강 전태진. 네네. 전태진. 전태진. 김태규가 드시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래, 겁니다. 이건 그래서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공천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또 한 명 있었어요. 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용? 이용. 그러니까 네. 대표적 윤어게인이죠. 이거 뭐 윤어게인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할 수 있지만 최대 60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거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5월 1일까지인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언론은 5월 1일까지는 트럼프가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김준영 의원이 나는 생각 달리한다. 트럼프가 언제 법 지키는 거 마냐. 트럼프는 아마 그냥 그 법 뭉개고 갈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네.
김준영 의원이 맞았어요. 완전히 그냥 뭉개고 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했죠. 아무도 이전 대통령 중에 지킨 사람이 그것까지 없다. 똑같아요. 제가 네. 말했었어요. 의회에다가 트럼프가 전쟁 다 끝났다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예. 미국 폴리티코 보도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지난달 휴전 이후에 이란과의 적대 행위는 중단됐다는 서한을 보냈다. 끝난 거야. 전쟁 끝났어. 아, 의회 진짜? 보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쟁 장관 헤그세스가 요걸 받아가지고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얘네들은 아무튼 편하게 살아요. 예, 함께 보시죠. We are in a ceasefire right now, which our understanding means the 60-day clock pauses or stops in a ceasefire. 자기들 계산법이 또 따로 있어. 60일 그 휴전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리 뭐 휴전 다 한 거 여러 번 알지 않느냐. 그거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귀견이라고 있지 않느냐.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제 표현해갖고 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다 안 지켰는데 함께 보시죠. Let me just say you're the war powers. So many presidents, as you know, have gone and exceeded it. It's never been used. It's never been adhered to, and every other president considered it totally unconstitutional, and we agree with that. 진짜 마음대로네. 그러니까 이 기존 문법대로 해석하면 다 틀려요. 트럼프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야, 자기 시간표가 있었어 진짜 그냥. 그냥 뭉개고 가네.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네, 그렇구나. 근데 또 문제도 없어 미국에서. 네. 뭐 견제 방법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공화당이 네. 저걸 뒤엎고 만약 한다는 얘기는 트럼프한테 완전히 반대편에 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하원 합쳐서 와. 과반수를 넘기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래 기존 문법대로 법대로 무슨 뭐 국제법이 어떻고 국제 뭐 해양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갖고는 맞힐 수가 없어. 그냥 뭉개고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저게 좀 많이 놀라셨죠 우리 전문가님들도. 다 틀렸죠 방송 나가서. 근데 저게 좀 잘못된 게 자꾸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리비아에서 했던 작전은 나토가 주도권을 가서 했고 미국은 공군 전력만 보내줘 했기 때문에 이건 오바마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쟁이 아니고 군사작전에 참여한 거다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다피가 사살이 되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마무리 국면이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오바마가처럼 우린 군사작전이다 그러는데 지금 해군 전력의 미국이 이란에 9개 항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보냈어요. 네. 미국이 먼저 이제 이란에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한 답으로 이란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보냈어요. 네. 근데 이란이 요구하는 협상안 뭐 14개 항인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주요 사안만 잠깐 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전쟁 피해 배상, 그리고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 있는 군인들 철수시키는 거,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 메커니즘 구축. 네, 이 정도 이란은 이제 됩니다. 조금 일관되는 게 네. 일단 종전부터 좀 하고 요 핵 얘기는 없잖아요. 네. 핵 협상은 뒤에 좀 하자. 요게 좀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요게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네. 그 안이. 그 안을 이제 트럼프가 싹 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싹 본 다음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 안을 받을 수 없고 네. 네타냐후나 빨리 좀 사면해라.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애친이 비비라고 하나 봐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검토해봤다.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신의 대통령에게 비비를 사면하라고 전해라. 나와 비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없었을 거다. 당신에게는 쓸데없는 일이 아닌 전쟁에 집중할 총리가 필요하다. 아, 정말 최악의. 아직까지도 이 네타냐후. 아, 네타냐후는 좋겠어, 진짜. 너무 든든한 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빨리 이거 사면하라고 그렇게 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요 지금 이 협상 상황. 이렇게 이거는- 좀 핑퐁. 이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란은 트럼프는 이 두 달을 지금 생각하고 던졌고 3단계로 나눴잖아요. 이란이. 첫 번째는 일단 봉쇄 해제하자.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해제했다가 미국이 바깥에 막는 바람에 사실은 이란이 다시 막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한 달 안에 종전 협상을 하자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핵 협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세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안 받아들인 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고 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얼마 정도면 지금 이 봉쇄 상황이 이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서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뭐냐면 우리가 유리한데 어느 정도 가면 이란이 두 손 들고 나오겠는가 그게 나온 게 두 달이에요. 아, 두 달이면 달. 쟤네들은 네. 그 저장고 다 찬다. 예, 저장고 다 찰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세월호 법안에 반대한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시위한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이게 불법 시위로 인한 그 지역적 사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세 사건에 대한 평가와 완전 반대입니다. 네. 저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그런 말씀 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건 과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아, 네. 민주당에 입당하시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이분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난 뒤에 이재명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네. 핵심적 시대 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원이 되고 난 뒤에 예컨대 저희 당의 박은정 의원과 논쟁을 하면서 수사 지휘권,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수사권 조정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 문제 줄 것인가 큰 논쟁인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검찰 개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뭐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소청 법안, 중청 법안 1안, 2안, 3안 나와서 최종적으로 3안으로 되었고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부 법안, 즉 폐기되었던 1안, 2안이 옳다고 하셨어요. 이 점은 논쟁을 해야죠. 왜냐? 네. 6.3 선거 이후에 바로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무를 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형소법 196조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자는 입장이에요. 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원을 포함하여 민주진보진영의 유권자분들께서는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 등 각종 사회개혁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네. 저는 당연히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뭐 얘기하거나 비방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분이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바입니다. 네네. 그거는 밝혀야 된다.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우리 아까 민주당원 또는 뭐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적이 민주당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과거의 발언이나 또 현재 소신이 반개혁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면제부가 이루어집니까? 또는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면 반대의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남 후보의 이제 과거 입장과 관련해서 사과 요구를 하셨는데 사과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태원 이런 문제가 이태원 그다음에 이제 용산 참사 뭐 백남기 용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를 대국민 해야죠. 사과를 많이 한다면 하면 사과할 용기를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많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께 사과하고 네. 현재 민주당원이시잖아요. 민주당원에 부합된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사과를 요구한 거는 저한테는 저에게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적 우리가 가져야 되냐? 우리도 이게 또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주동 미군의 성격을 좀 봐야 됩니다. 아. 독일에 이렇게 있는 미군은 사실 그 독일의 아프리카 사령부도 있고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미군 유럽 사령부도 있고 거기에 미국의 전술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가장 큰 미군 기지이고 허브인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미군이 전 세계에 이런 재배치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빼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10,000명을 빼겠다고 했다가 네. 바이든 행정부로 되면서 안 부산됐죠. 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미국은 항상 그 GPR이라는 범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 보고서를 내고 나서 조절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맹을 같이 가느냐 설명을 쭉 해주고 이래서 미군을 빼고 전력을 보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독일 총리 발언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5,000명 이상을 빼겠다고 얘기를 한 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맹국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크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거기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빠지면 네. 전력을 강화시켜서 그 나라를 보호해주는 것이 여태까지 미국이 해왔던 동맹 정책이었는데 네. 병력도 빼겠다, 전력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EU 이제 거기서 관세를 15% 25%를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재배치에 대한 분명히 검토도 있는 반면에 보복적인 성과도 있다.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주동 미군이 굉장히 독일은 여태까지 우리처럼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그 안보를 의존해왔던 나라입니다. 가장 약한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서 이걸 빼낸다는 것이 네. 사실 우리 한반도한테도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패트리어트 사드 미사일 막 넘어가듯이 네. 이제 미국은 세계 전략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필요하다면 어느 전력에도 이렇게 빼갈 수 있다. 이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큰 틀의 전략 차원에서 빼는 건 아니고 진짜 홧김에 뺀다고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36,000명에서 5,000명을 뺀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거기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핵심 그 전력, 미사일 네.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것을 취소해버린 것은 굉장히 경고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보태면요. 지금 우리가 주둔 부담금이라고 우리 경비 말고 돕는 걸 있잖아요. 여기 주둔 지원금 내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 한국, 일본입니다. 독일, 한국, 일본. 예. 그리고 독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허브 기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 수권법이라 그래가지고 28,000명 밑으로 못 가게 이렇게 이 군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가 제동 장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84,000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거든요. 그걸 45일간 45일간 이 법이 다른 거하고 묶여 있어서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이걸 뺀다고 해서 그것만 딱 해가지고 막 경찰청장이 부실 수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들여다봤는데 조금 부실하고 철저히 관리 못한 것이 있었다. 사건이 여러 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더딘 측면도 있었다. 집중 수사팀을 지정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수사하겠다. 앞으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거다. 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약속했지. 네. 그러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저게 2025년 10월인데 네. 지금 뭐 거의 몇 개월이 지났어. 7개월 7개월 이상 지났잖아. 그런데도 아직 진척이 없었나 봐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장사의 신이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영상 편지 중 일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진보나 보수 같은 정치 성향도 없고 부끄럽지만 정치에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취임 당시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저는 2024년 1월부터 사이버 레카들의 공격에 맞서 지금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의 공격은 잔인했습니다.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범죄자,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증거를 공개했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와 법적으로 2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불송치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반면 제가 고소한 김세희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건들은 2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가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경찰청장님이 가세현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세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자주 과시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이 사건을 막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 레카의 먹잇감이 되면 인생이 파멸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대통령님께서 멈출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은 원장님. 되게 멋있네요. 아니 제가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인정. 인정이야.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영상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저거를 이틀 동안 외웠어요. 와. 지금은 좀 까먹긴 했는데 이걸 좀 한 번에 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사실 뭐 대본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한 이틀 동안 한 문장씩 계속 외운 다음에 찍은 거거든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지. 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야 법무부에다가 영상을 찍어야지 행안부에다 영상을 찍어야지 왜 갑자기 대통령님한테 찍냐. 근데 전 동안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50건 결과가 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은 원장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이 돼. 네. 그런데 김세희가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게 여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예측을 했잖아요. 뭐 다음 주쯤에 또 뭔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취재 결과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경찰 출신으로서 제가 지금 경찰은 아니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라든 이런 걸로 지금 네네. 고소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고 확인하고 그렇죠.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무슨 압수수색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뭐 5,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내 명예는 다 훼손되고 그렇지. 내가 손해볼 건 다 손해보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서울청장이 보통 이제 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분들이 나서서 우리 수사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이분은 원래 또 수사통이거든요. 이 서울청장이. 근데 본인이 봐도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좀 빨리 좀 진행을 바로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다는 게 7개월입니다. 7개월. 아니 그리고 부실했으면 예를 들어서 부실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최소한 뭐 징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수사도 더디고 문제가 심각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21건 중에 16건이 집중 수사팀에 또 배당했다라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 그러면 네. 훨씬 빨리 되고 이게 그렇죠. 많이 인원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금 이제 이걸 보고 알아봤더니 이게 그 직후에 2개 팀으로 돼가지고 집중 네네. 수사가 되긴 했대요. 예.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한 개 사건을 가지고 뭐로 고소를 하냐면 앵무세이. 앵무세이라고 했다고 고소하고 항문세이라고 했다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고소하는데 이거 경찰이 왜 받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문제야 진짜. 그 조사를 최근에 강남경찰서에서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수사관님이 딱 들어오더니 혹시 그 은현장님 맞으세요? 네. 지금 26건 또 들어왔습니다. 76건이에요 이제는. 은 원장을 고소한 거예요? 네. 누가 있냐면 김세희 팬클럽. 그럼 팬클럽 고발인지. 회장 고소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앵무세이가 뭔데 그게? 애칭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근데 앵무세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발이 됐어. 그러면은 그 경찰이 자체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앵무세이는 새의 일종이고 그렇다면 뭐 이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한테 불러놔 놓고 그러면은 변호사 같이 대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앵무세이 뭘 조사한다는 거야 얘한테? 새에 관심이 많나요? 그래서 알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조사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썼냐를 계속 물어봐요. 이게 제가 가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수사할 거냐? 그런 짜증나니까 물어보잖아요. 일단 경찰서 들어가면 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잘 알아서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녹음기 키셨어요? 제가 24시간 녹음하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그래도 녹음 그냥 안 하시고 하셔도 된다. 자기네들 뭐 정확하게 하겠다. 그럼 앵무세이, 항무세이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고소가 들어왔고 자기네가 각하 처리하게 되면 또 다시 조사해달라고 또 온대요. 그럼 저는 그 앵무세이 때문에 최소 변호사비 550을 투자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맞아. 제가 지금 최욱 형님 좀 어디서 옷을 좀 이렇게 갖고 온 것 같아. 훔쳐온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조사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법이 그래요. 신고하면은. 네. 그러면 변호사 550 또 들여다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폐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거든. 변호사는 이게 본업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은 관심을 안 가져. 왜냐? 나는 그런 일이 없거든 지금은. 근데 막상 내가 딱 당하면 미칠 노릇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근데 경찰 자체 단계에서 말도 안 되는 건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니까. 지금 조금 위험한 게요. 이제 그 김세희와 아이들이 좀 많이 진화를 했어요. 이제 뭘로 고소하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니까 이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요. 허위 사실 적시는 거짓말, 전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뭐 절도보험 전과가 있어라고 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전과가 있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정진석 말이 이렇게 구구절절 다 맞는 걸 처음 봅니다. 맞아, 있구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도 너네 공천한 정당 아니냐고 추경호를 바로 직격을 했는데요. 맞네. 그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우리 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정진석은 안 된다고 매질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는데 맞는 말이야. 이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 누구 있었나요? 와, 야 진짜 이거 왜 나만 당혹스러움이 나랑 같아. 틀린 말이 없어. 하나도 없어. 자 그리고 예. 특히 그 김태흠하고 오세훈이가 비판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예. 정진석 출마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흠은 정진석 공천 과정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는 자제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이 구구절절 또 하는 말이야. 야, 니네들 윤석열이 때문에 도지사 해먹고 서울지장 해먹은 놈들 이제 니네만 깨끗한 척하냐? 야, 기가 막히던데요. 너는 비서실장 했으니까 공동 책임 져야 될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입니다. 그분 덕에 도지사 또 특별시장 수월하게 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정진석 안 된다고 매몰차게 공격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냐. 와,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너네 네. 윤석열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예. 어떻게 보겠냐고. 아니,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얘네들 설설 기었잖아. 맞아요. 뭐 어떻게 그 따끔한 말 한마디라도 했냐고. 틀린 말이 없어 정진석. 이러면 이제 정진석 욕하는 사람 많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장동혁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정진석이 공천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진석 전 실장 관련 사실 어제 결론이 나는 듯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윤리위가 열리나 했는데 안 열렸고 그래서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윤리위가 결정하면 7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 하나 궁금했는데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애매하던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내란 힘이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일반적인 생각 우리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분들을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걸 내가 직접 바로 하기에는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영상 잠깐 볼까요? 하 박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하정우 수석이죠. 이분은 AI에게서 인사이트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설명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정권을 잡아서 저는 그런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저렇게 얘기한 거 처음 보네, 저는. 예전에 했었어요, 이거. 역사에서 정말 위인처럼 떠받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경쟁자니까 그거 씹느라 또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근데 씹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처음에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이가 나쁜 놈인 걸 아는구나. 그래서 뭔가 제스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생각하면은 시간 벌기. 그냥 시간 끌기였다. 김세희가 계속 뭔가 하게끔 내비둔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네. 댓글에 나나님이라고 댓글에 이제 김세희 얘기 그만해라 지겹다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 대신 싸워준 겁니다. 나나님 맞아요. 내가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게요. 타겟이 나면 내 인생 끝장 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한테. 맞아요. 그나마도 은현장은 지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대신 싸워주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귀찮고 시끄럽고 문제 생길까봐 못하는 거를 자기 돈 들여서 해주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압수수사 그 영장과 그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꼭 뭐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전환길 씨도 누군지도 안 모르지만 됐죠. 네. 그분도 안 안 됐죠. 됐잖아요. 안 근데 되긴 어떻게 했는데. 김세희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뭐 그 예측하신 대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생각한 대로 네, 흘러가고요. 지금 저는 누군가가 영상을 봤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연락도 되게 많이 왔고. 예. 저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김세희가 있는 백만큼 저도 있고 걔보다 돈도 더 많고 없는 게 없어요 저는. 근데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는 분들은 그 상황 또 얘기하면은 이제 뭐 진행이 안 되니까 뭔가 어그로 끌려고 그냥 맞아. 이제 해결될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고 김세희는 자기 활동하면 김세희 별 죄 없는 분에 이게 가장 최악이거든. 예. 근데 그 최악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부추기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장세희님. 네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또 굉장히 또 바쁜 분이 와 계시니까. 또 내일 부르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내일은 아니고 또 이제 상황 봐가지고 저 다음 주에 행안부 장관에게 영상 편지 하나 남겨. 그러면 바로 또 행안부 장관님한테 그 하나 영상 편지 남기면 또 그때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쯤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제 생각인데요. 아니, 지금 취재 결과. 취재 결과?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하겠다. 마무리가 됐다는 친경제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얘기하자. 맞아요. 예. 문제 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생겼으니까. 맞아. 네. 또 이렇게 매부쇼에 나와가지고 김세희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자주 김세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씩 자꾸 그 최욱 형님 방송하면 저한테 누가 잘라서 보내요.
저 스타일리스트가 완전히 매부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야 오늘 최욱이 지기현이가 윤석열의 내라는 거의 뭐 우발 범죄인 것처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그렇습니다. 뭐. 12월 1일에 마치 그 결심한 것처럼 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기현의 어처구니 없는 그 판단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정말 다시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이 대한민국 판사야. 네. 근데 12월 1일에 이제 결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2차 종합특검이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에 임명이 됩니다. 23년 11월. 2023년 11월. 그러니까 내란 1년 전이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방첩사에 계엄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여인영이가 부임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 방첩사 간부를 불러서 여인영이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인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첩사는 작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상황이 걸리면 현장에 누가 나가는지 불투명하다. 레고 블록이 없으니 작전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전투 편성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레고 블록이라고 하는 게요. 네. 일반 군부대 같은 경우는 소대, 분대 이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첩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걸 좀 구체화시켜서 좀 계획을 한번 짜봐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비상계엄 때 수사단이 출동한다. 요 정도 추상적인 계획밖에 없었는데 네. 이후에 계엄 발령 시 합수부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조치 훈련, 전투 편성 등의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여인영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보고까지. 이거 실제로 나중에 연습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3월에 훈련을 해요. 네. 근데 그 훈련을 직접 여인영이가 사유를 합니다. 와, 이거는 예. 좀 내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는 노상훈 수첩, 그러니까 23년 10월 말에 노상훈 수첩에 나오는 앞으로 군 인사 계획, 뭐 여인영을 어디 맡기고 손식은 물러나게 하고 이런 계획대로 방금 이제 우리 체육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11월 8일 삼성 장군 특전사부터 시작해서 방첩사, 수방사 다 임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2024년 1월 22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4년 초 하면은 뭐 3월인지 2월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2024년 1월 22일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를 만들어요. 합동수사본부 그 운영 예규 수립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비상계엄 때 수사단이 출동한다. 요 정도 추상적인 계획밖에 없었는데 네. 이후에 계엄 발령 시 합수부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조치 훈련, 전투 편성 등의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여인영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보고까지. 이거 실제로 나중에 연습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3월에 훈련을 해요. 네. 근데 그 훈련을 직접 여인영이가 사유를 합니다. 와, 이거는 예. 좀 내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는 노상훈 수첩, 그러니까 23년 10월 말에 노상훈 수첩에 나오는 앞으로 군 인사 계획, 뭐 여인영을 어디 맡기고 손식은 물러나게 하고 이런 계획대로 방금 이제 우리 체육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11월 8일 삼성 장군 특전사부터 시작해서 방첩사, 수방사 다 임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2024년 1월 22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4년 초 하면은 뭐 3월인지 2월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2024년 1월 22일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를 만들어요. 합동수사본부 그 운영 외교를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꽤 두껍습니다.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운영 외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1월 22일 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11월 여인영이가 들어오자마자 최하 이 정도 두께 보고서는 2달 이상 내부 토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고 합동수사본부가 되면 처음으로 해경도 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1, 2 수사 1국, 2국, 3국 사자는 안 좋아하니까 빼고 5국 이렇게 있었어요. 수사국이 4개. 근데 해경청이 들어가면서 1, 2, 3, 5, 6국. 그래서 5국은 국정원이 담당하고 6국은 해경이 담당한다. 그래서 해경에 누가 하느냐 그러면 그게 중요한데 해경에 담당하는 그 사람이 국제정보국장이 맡기로 돼 있어요. 24년 1월 22일 초안 편성된 게 국제정보국장인데 이 사람이 치안감 누구냐? 안성식이에요. 안성식이 그러니까 1월 22일 초안 나오기 전에 자기 1년 후배 여인영이한테 야 우리 합수국 꾸려줄 때 해경도 보내는데 거기 수사국장으로 내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직함을 쓴 거예요. 본인의 직함. 국제정보국장 등 몇십여 명이 파견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림도 1국에 누구, 2국에 누구, 3국 누구, 5국 국정원에 무슨 국장이 돼 있고 6국 국제정보국장. 근데 국제정보국장은 수사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야 되겠거든. 안성식이 본인이. 그래서 국제정보국장 치안감에서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인데 이거 충암고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그러고 나서 3월 20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월 초부터 3주 동안 훈련을 하고 3월 20날 다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하고 안성식이 하고 다 찾아가요. 여기 방첩사 찾아가. 그래서 방첩사 찾아가서 만찬을 해요. 그때 이제 충암고의 방첩사 기조실장이던 박성하 대령까지 자기들끼리 동문 모임. 네, 동문 모임. 충암고 동문 모임이 3월 20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합특검에서 이야기한 24년 초가 언제냐면은 3월 달이 아니고 이미 1월 22일이고 그 전부터 두세 달 이상 준비를 해왔다 이런 거고 대박이네. 저희가 말씀하신 그 1월 22일, 24년 1월 20일 정말 그림 아름답다. 보수 후보를 박민식 후보를 가정해서 물었을 때 하정우 46, 박민식 36이 나왔어요. 36이 사실은 이제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두 명의 후보들 있잖아요. 네. 지지율 합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후보를 한동훈 후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돼? 제발. 예. 코스피 그래프보다 더 아름답다. 아이고 다행이다. 핵심이 여기서 뭐냐면 한동훈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 안 가는 부분들이 이게 지표상 확인되는 안 가네. 한동훈은 못 찍는다 이거야. 정말 현명한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어제 얘기 나왔을 텐데 하루 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 나누셨겠지만 정당명을 안 하면서 정당명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프로필만 됐는데 근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국민의힘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는 지역에서도 그 정당의 인물들이 아주 명확하게 다 아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로 그냥 찍는 거니까 거기 확 올라간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당 브랜드 역할을 확실히 이제 하는 것이니까 무소속일 때는 더 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이제 승산이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것이고 3자로 했을 때 대개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선거운동 이제 시작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구나. 네, 근데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모의고사 점수를 쭉쭉 올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점수와 상관없이. 근데 선거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뺏어와야 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떨어져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사실 한 반반 정도 나누잖아요. 합이 한 50%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두 명이 나눠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3자로 했을 때 올라간다. 근데 아무리 두 후보가 사실은 보면 박민식 후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자 구도에서. 그래서 사실 산술적으로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통상 단일화 하겠다면 지지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후보들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율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이제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보수의 미래가 한동훈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엄청 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띄우는데 하정우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게 안 먹히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일화가 필요하냐, 뭐 단일화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박민식으로 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될 거냐 그 얘기예요 결국. 박민식도 그러잖아요.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에서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저 한동훈을 우리 후보로 해서 한다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 호응도가 높지 않다. 왜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정서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제1의 항구 도시라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는데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내려와가지고 국힘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내가 당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금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건방지게 네가 여기 와가지고 하면 우리 찍어주는 거야?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도 간 보고 왔다 갔다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갔잖아. 그 부산 분들 트럼프가요 실체도 없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꺼내 들었을 때 매불쇼에 나오신 전문가들이 이거 아무 실체도 없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이름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었어. 의회에 전쟁이 끝났다고 통보했잖아. 원래 5월 1일까지니까. 우리 그거 통보했잖아. 근데 우리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이름을. 간판다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 이게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그 힌트가 나오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주말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됐다.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 그 단계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중이다. 그러니까 2월에 했던 게 장대한 분노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잖아요. 이란 때린 게 그건 끝났다. 그거 끝났다고 이제 의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날짜를 리셋하는 겁니다. 맞죠? 60일 그걸 다시 리셋하려고. 정말 좀 얄팍하더라고요. 장대한 분노는 공격이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은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얄팍해. 얄팍하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거리가 먼 한국 전문가들한테도 다 읽히니까. 약간 아니 거리가 먼. 한국 전문가들한테 다 읽혔잖아. 우리 그 얘기 했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냥 간판가리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계속
트럼프가 활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타이틀은 걸어뒀는데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민망하잖아. 근데 마침 또 폭발 사고 났어. 요거를 좀 걸어갖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관련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백악관 행사장에서요.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났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 근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살은 무슨 박살이야? 저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그런데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선박을 겨냥한 발포가 있었고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다.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야 그만하자. 글을 올렸습니다. 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봉쇄를 완전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프로젝트 프리덤을 단기간 중지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는 합의를 마무리해 서명에 이를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들의 요청과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네. 일단 요거 중지한다. 뭔가 뭘 하긴 했나요? 중지를 하긴. 근데 뭔가 어찌됐든 현상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했다가 혼자 그만두고 이런 건지 그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보시면 이게 이 현대 심리전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 전쟁의 심리전에서 트럼프가 처음에 많이 사용했던 게 공포잖아요. 무섭겠지. 그러니까 문명 자체를 쓸어버리겠다라는 거 했잖아요. 지금은 어디로 넘어갔냐면 고통이에요. 격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징계 운운하는데요. 그거를 소개해 주시죠. 한지아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하겠다. 어디 국힘 소속이 무소속을 응원하러 가? 그렇죠. 이 완전히 치열한 경쟁 관계인데 예. 징계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님께서 또 한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만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저렇게 차분하고 단호한데. 난 진짜 장동혁이 3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국힘 대표는 정말. 우리 선거 무슨 5개가 목표라고요? 하나도 안 돼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할 거야.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조롱을 떠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너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 이건 조롱 아닙니다. 그 문장 자체로 맞는 말을 하는 대표가 저희가 귀하거든. 귀합니다.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 안 맞는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의 공천에서 코트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나오겠다고. 그런 후보를 공천을 준 거잖아요. 저기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네, 원칙이 없는 행위를. 그거 좀 원칙 좀 지키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지층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원래 대구시장을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했잖아요. 공천 안 주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후보를 따로 만났다 대구에서 미국 가기 전에 만나고 갔잖아요. 그때 처음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그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 쪽에서는 공천을 확답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때 돌이켜 보니까 나랑 지지층이 겹치잖아. 그럼 내가 여기 당 공천을 줘서 당으로 원내로 끌어들이면 내 지지층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내 당권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이해하려면 당권 싸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님은 아주 샘도 밝으시네. 네. 셈법에 의해서.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송환석이 저렇게 어디 무소속이 지금 뭐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을 응원해? 네, 격분했답니다. 근데 본인도 한덕수 대선 출마할 때 무소속인데 출마 기자회견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마. 지금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냐라는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 극우 아스팔트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1차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저 당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국힘은 관료들과 토호들의 연합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과 토호들의 연합정당인데 지금 당권을 관료 출신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추경호는 관료 출신의 TK 토호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 일종의 성골이에요. 추경호는. 네. 정진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안고 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자기네 핵심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그 당의 혈통을 보게 되면 추경호는 좀 다르구나. 한동훈하고 이진숙을 보더라도 혈통에 가까운 사람이 이진숙이죠. 저가 TK잖아. TK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 당의 미래를 정말 하여튼 기대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이 30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무슨 혁명수비대도 혈통을 그렇게 따져. 그런 당에 원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도 어느 정도 국익이 걸려 있네. 그래서 자꾸 대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분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니까 그걸 건드리면 어쨌든 그걸 좀 양보해 주면서 중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만이 문제가 되면 될수록 대만의 무기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할 그렇게 안 할 수 있네,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10년 전에 판 무기를 아직 대만한테 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무기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사는 거예요, 대만은. 계속 사요? 네. 우리한테 샀었어야 되는데 우리 진짜 큰 페달이거든요. 로켓 페달. 좋아.
아,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팔면 우리는 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그거네. 그럼 중동에 파세요. 아니, 우리 건 잘 팔려.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괜찮아. 미국은 항상 이 대만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대체로 두 가지 자세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대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때 이제 중국한테 안심시킬 때는 이 말을 썼다가,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 이 말은 오히려 대만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윤석열 때 우리는 하나만 썼어요. 우리는 앞부분만 쓰고 뒤에는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이게 중국과 수교할 때 합의 상황인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윤석열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걸 상황에 따라서 둘을 다 사용합니다. 양다리 전법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그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 동부아시아를 건드리는 이유는 건드리면 무기를 사요. 일본도 중국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니까 일본이 지금 무기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거든요. 토마호크 뭐 400대인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지금 일본이 재무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도 미국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국과의 분란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재무장이 얼마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재무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이 440kg잖아요. 네. 일본은 무려 4.4톤의 플라토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만들면 금방 5,500개의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무기를 갖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와, 일본이 그 정도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지 못하는 법이 무너지는 순간 일본은 바로 재무장이 되는 거예요. 와.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보 3법을 무력화시켜 가고 있거든요. 다카이치가 급속하게 무력화시켜 가고 미국이 무기나고 있어요 지금. 무기를 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카이치가 계속 무기도 사주고 트럼프 편도 들어주고 뭐 필리핀에 오라 그러면 군대도 파견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와, 이게 쉽지가 않네. 일본은 그 DNA가 있습니다. 그거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견제해야 지금 되는데. 일본은 지금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걸 가장 강하게 컨트롤을 해왔던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체제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시기를 다카이치는 정말 잘 활용해서 급속하게 평화법 바꾸지도 않고 지금 재무장을 해나가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심 선고가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제 특검이 2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 어떤 선고가 나왔는지 일단 주문 보고 오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무려 8년이 감형된 15년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 그 1심에서는 15년 구형에 23년이었고 네. 이번에는 23년 구형에 15년.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2심하고 1심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지금부터 살펴볼까 하는데 2심에서도 역시 뭐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위헌 위법한 계엄인 줄 알면서 내란에 좀 듭니다. 야, 그래도 그 트럼프 망난이고 미국 초강대국이었다며 직접 트럼프가 전화했다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사우디가 정말 난처하더라도 그 받아줄 수밖에 없을 텐데, 야, 이건 뭐 대놓고 거절을 했나 봐요. 근데 선배님 이건 이전에 있었던 증상들도 함께 봐야지 그림이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네, 후배님 말씀해 주세요. 이 전쟁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썼던 중동 지도자는 모하메드 빈 살만이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3주 전에는 Kiss my ass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엉덩이를 뽀뽀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동안 이란이 미국의 이제 군사 기지들을 때리고 비행기들을 때렸는데 사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란이 단독적으로 우리는 미국에다가 큰 피해를 줬다, 전투기를 때렸다. 근데 사진 한 장도 없었잖아요. 사진? 예. 우리 몰라 이란이 얼마나 맞는 얘기 하는지 들는지 유일하게 사진이 어디서 유출됐는가? 사우디에서 상황. 예,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란하고 중국하고 만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오던 걸. 첫 번째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 것을 중국한테 약속했다가 나왔어요. 와. 이건 커다란 진전. 그거는 중국이 좀 힘을 썼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중간에서 중재를 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이란은 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과정에 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데 대신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보장해주겠다.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핵의 평화적 원전은 사용하게 에너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3.67%는 가동을 해주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근접한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을 끌어낸 거죠. 이란으로부터.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미국으로서도 당연히 이제 이란 핵무기가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도 뭔가 설득의 요인이 제공될 수 있고요. 네.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핵무기 문제는 지금 440kg 60%짜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남아요. 트럼프는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이것을
이것을 희석해서 3.67% 수준으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르네. 그건 지금 달라요. 그런데 그게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그건 우리가 보관할게라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40kg짜리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마도 이 30일 협상 과정이 진행되면 거기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가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불편한 건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계속 돼야 되겠죠. 또 자료를 보내줘서 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조국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저는 일관돼요. 계속 맞습니다. 입장이. 네.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 명이 있는 거거든. 네. 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는 얘기는.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뭐 내지는 사건 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 간단하게 확인하고 수사하면 바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주장이고 일관된 입장이죠. 일관된 입장이에요. 근데 조국 후보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 주장을 하셨더라고. 제가 뭐 여기서 뭐 저랑 논쟁할 건 아니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그 사건 적체. 그건 오히려 검사 때문에 더 적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 그 사건 적체를 왜 계속 보안 수사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별건 관련해 가지고 아니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에서 누가 별건 수사를 인정합니까? 하지 않잖아. 그런데 재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조금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2심 판사였던 신종호 판사가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은 이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솔직히 엄청 괴롭거든요.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신종호 고법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죄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영 검사는 고법 인권 TF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 이거 지금 뭐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작기소 특위 보셨습니까? 도덕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이런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참 정말 제 눈엔 진짜 이거 정말 악마로 보이거든요. 아니 정말로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이 또 이제 고인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았었는데 저걸 저렇게 완전 정쟁의 도구로 저렇게 사용을 한다는 게 정말 저 사람도 근데 판사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플 것 같거든요. 네, 동료였고 후배였던 판사인데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없는 거죠. 저 정치적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덕수의 혐의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을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석기시대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역봉쇄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하고 하루 만에 철수시키는 이런 뭐가 없어 카드가 트럼프 중국만 커진 거. 중국만 많이 커지고 트럼프는 뭐가 없어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쟁점사항이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 미국은 히터르 제재를 완화시켜야 돼요. 중국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미국이 유리한 만큼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빅테크 기업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히토류 제재를 이제 자기가 풀고 싶어 하는데 풀어주면은 중국은 또 뭔가 원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대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원하는 정도 답을 해주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히토류 조정을 할 겁니다. 그만큼 히토류 목줄에 너무 잡혀버렸어요, 미국이. 그럼 히토류하고 대만 문제가 1대1 대응이에요?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고 또? 그 다음에 대두가 있어요, 대두. 대두? 예, 대두는 미국에서 대두 생산을 주로 하는데 그 대두를 지금까지 중국이 가장 큰 바이어였어요.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예 한 털도 안 사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트럼프 지지자들. 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독이 올라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두를 중국이 사게 만들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정말 이거는 맞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말이지만 아주 틀린 말이 또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 1년만 지나도 있는 건 맞잖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잊지 않는 차원에서 윤상현이 이야기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윤상현이는요, 공짜로 홍보 컨텐츠, 이게 다 돈 아닙니까? 네. 컨텐츠 만드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공짜로 홍보 컨텐츠를 제공받은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몰랐네요. 관련해가지고 뉴스타파에서 또 보도를 했어요. 아, 예.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얼핏. 네. 근데 왜 중요하냐.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온다? 의원직 상실. 아.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야. 이 뉴스타파 보도했잖아. 오케이, 네네. 뉴스타파 정말 최고. 제가 썼습니다. 아, 전역수 좋았어요. 뉴스타파 보도했잖아요. 예. 보도를 딱 했는데, 네. 9월 24일에 했어요. 2025년 9월 24일 보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5일인가 지나서 9월 29일에 윤상현이는 공짜로 내가 제공받았잖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한 사람을 한적한 산 밑자락으로 불러내. 와, 대박. 불러내서. 네, 네. 그러니까 보도되고 나서. 보도되고 나서. 아, 오케이, 네. 증거인멸을 교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녹취가 됐어. 근데 그 녹취를 전역수가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입수를 해서 이번에 보도를 한 거야. 와, 이거 대박이다. 저 전혀 몰랐어요. 입수한 지는 좀 됐는데 네. 조금 이제 공수처 수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서 조금 뒤로 보도를 좀 미뤘다가 그 어제 이제 한 거예요. 네, 어제 저희가 자,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녹취를 여러분께 좀 띄워드릴까 합니다. 제공받은 컨텐츠가 수가 줄어들면은 액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컨텐츠를 막 지우라고 막 지시하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윤상현이의 추악한 모습 함께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 속삭이거든.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네. 함께 듣겠습니다. 아니 포털이 총괄인데 그거를 비용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딴 데는 홍보업체 두세 개씩 다 비용 처리 여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문제가 돼. 이 어떻게 하냐면 제공한 게 이거 있잖아. 많으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여기 마포에 가서 찍고 먹고 했잖아. 그래서 뭐 TV만 보거든. 이런 걸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게 제공을 하더라도 회계가 한두 갖고 있잖아. 적으면 적어도 좋은 거야. 쌍벌이면 쌍벌. 그리고 또 텔레그램 방 있지. 옛날에 쓰던 방 다 바꿔줘. 아, 증거인멸. 과거 있거든.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압수수색했잖아. 하나도 안 나와. 텔레통 하면은 딱 지면 모르게 텔레그램 상관이 없어. 뭔지 알아? 와, 좋았다. 네. 증거인멸 조사. 이거 그렇죠.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았다. 구속영장 신청. 아, 이거는 구속사유. 구속사유입니다. 예. 와, 좋았다. 전역수. 자, 그리고 예. 윤상현이는 지저분한 일은 본인의 최측근의 전화기를 활용을 해왔던 것 같아. 이번에도 위촉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동훈이가 본인이 스스로 밝혔는데요. 한동훈이 페북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북구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신 정영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형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형근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 사람 부산의 삼선 의원이고요.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 내전 안기부라고 불렀죠.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했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등재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맡았던 사람이고요. 공안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비판하고 싶어서 막 시동 거는데 여러분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아, 박민영? 그냥 페북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됩니다. 아니 중도 노래를 부르면서 지도부를 강성이라 악마하더니 성기고문, 불륜 같은 입에 담고 싶도 않은 논란에 잊혀진 올드맨을 데려다 아무튼 강성층에게는 소구가 된다. 주장하는 한동훈 개파의 인식세계가 놀랍습니다. 결국 중도니 보수니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교주 한동훈을 모시며 알량한 말장난으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모욕해왔다는 자백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게 목적이면 파라솔 이고 시장 돌아다니는 코미디 그만 찍고 정치권을 떠나 사이비 교단이나 차리길 권합니다. 이보다 더 비판 잘할 자신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정영근이 무슨 뭐 성기 고문을 하고 불륜? 잘 몰라요, 저. 그냥 우리는 이제 자료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예. 안기부에서 정영근이가 성기 고문까지 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그 보도만 그냥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아니 띄워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당시 정영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를 직접 고문을 했거든요. 막대기를 가지고 제 성기 친다든가 아주 치욕적입니다. 검찰이 이제 훗날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 정영근이가 직접 고문했다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사진 잠깐 올려주시면 예,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안기부 관계자의 검찰 진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영근 당시 안기부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경원 의원을 조사했다. 정영근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 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 보니 서경원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 고문 기술자 다들 알죠? 이근환이. 네. 이근환이 그 김근태 선생님 고문 관계대 했죠. 얘가 이근환이 보냈다는 지시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고문 지휘관이요. 예, 고문 지휘관으로. 정말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에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는 또 무슨 말이야? 뭐 모르시겠지. 정영근이가 의원 시절에 참 이런 사람을 또 의원으로 뽑아준 것도 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의원 시절에 어떤 한 유부녀하고 호텔방에 있었는데 그 유부녀의 남편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카메라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덮쳤어. 나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밖에 없어.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찍어버렸어. 국회에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면서 정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곧이어 한나라당 당직자라고 밝힌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진짜 망할 뻔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청산과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계엄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건을 헌법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란 정당, 그야말로 그 어떤 정당보다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어. 어제 그 정말 허탈한 장면,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개헌안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대하신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반대당론,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를 하면 들어와서 반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 불참을 통해서 찬성하는 분들의 양심과 소신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주권 위임은 정당이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에게 한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유, 진짜 계속 기다려줬거든요. 4시까지 기다렸어요. 원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고개 숙여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 그렇죠. 국민의힘은. 왜냐면 책임이 있는 정당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 장면을 윤석열 탄핵 표결 때 보고 네. 또 다시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12.3 불법 개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만약 승인 안 받으면 자동으로 폐기되게 하고 이걸 방해하고 뭐 안 하겠다고 하면 또 불법 개헌 하겠다는 겁니까? 정권 잡으면? 그거 말고는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회의를 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개헌에 대한 문제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은 이 개헌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법률가로 소심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네. 헌법기관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란 뭐 그런 짓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은 훨씬 더 국민에게 엄중한 위임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12월 7일 그때 그 탄핵소추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안 들어와서 네. 표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소신을 가질 수 있는데 국회에 와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은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12월 14일 날 들어와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자기 소신과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겠죠. 네네네. 그 소신을 표결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표결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이 막아버리고 여기서 삼선하면서 본인이 지원법 계속 연장하면서 많은 국비를 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네. 시민들은 저를 붙잡고 우리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다 그렇게 물어보고 23조 다 어디 갔냐? 네, 특히 이제 기지 주변에 사시는 연세 있으신 이장님들 이런 분들께서 20년 동안 나는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 조그만 정당의 대표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막 뜯어봤더니 몇 달 동안 조사를 쫙 했더니 실제 그 23조 중에서 국비는 한 5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90%는 이 예산의 90%는 그냥 일반 지원이라고 해서 인근의 다른 지자체도 다 받고 있는 돈들이더라고요. 오히려 너네는 특별법 있으니까 정부 예산 좀 덜 줘도 되잖아 하면서 예산 전체 총량에서는 정부 지원금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우리 이만큼 예산 많이 따왔어,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 일종의 종이 고랑이를 들고 포장을 해왔던 거라서 저는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유이동 전 의원께서 본인 의원 시절 인터뷰에서 특별법으로 뭐 안중에 보건지소 같은 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지소에 20억이 쓰였는데 20억에 12만 20억 쓰였어요. 근데 시민들은 그런 인터뷰 보면 아 국비 따와가지고 우리 동네 보건소 지어줬더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12, 20억 가지고 지어진 것에 포장지는 평택특별법이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처음 밝혔느냐? 진보당 김재현이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 네, 그래서 왜 이 도시가 인근에 있는 다른 규모의 경기도 내 다른 지역들보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발전한 듯하지만 삶의 질이 느리냐에서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고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은 사실 이런 거 예산 잘 따오는 거잖아요. 보궐선거로 2년밖에 임기가 안 되는데 그거 잘하겠다는 약속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 특별법의 역설 5번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이제 저기 작은 그래프는 처음에 특별법 생기기 초창기에는 저렇게 평택이 조금 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을 쭉 총량을 따졌더니 저렇게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았다라는 것이라서 가용 화성 같은 경우에는 2,700% 증가했는데 평택은 1,500%.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들은 신도시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뭐 평택 같은 데서는 또 삼성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도시나 삼성반도체 같은 것들은 인근의 다른 지역들도 그 비교 상황은 조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역차별 받았다 생각하고 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감춰왔는지를 보면 요즘 최근 들어서야 평택이 막 정치적으로 주목받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곳이고 저는 행정에서나 정치에서나 공백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돼 있던 곳이라서 초창기에 제가 선거운동 막 뛰고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잘 왔다고 여기 할 일 많다고 오래된 민원 꾸러미를 들고 많이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석 달 동안 받은 민원만 수천 건, 교통 민원만 1,600건이 넘어요. 이거 바람 부나요 지금? 예. 야 민주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역시 대표는 다릅니다. 야 저렇게까지 대놓고 하시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아니 네. 별 얘기 못했는데. 아직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은 다음에 또 한번.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선거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또 토론회라도 한번 불러주시는 토론요? 토론 감사하죠. 네. 원하십니까 토론을? 저는 양자 토론이 아니라 삼자 토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님이랑 양자가 아니고 삼자지. 네, 삼자 토론. 아니 어제 그저께 그렇게 양자 토론 얘기를 막 하시길래. 그랬었군요. 죄송합니다. 자꾸 불러주시고 정치 다양성 그리고 매부쇼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네네. 그분들 법정할 때 무슨 옷 입고 오던가요? 꼭 양복 입고 오던데요? 양복 입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양복을 다 입고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불편하죠. 정답을 미리 알려주세요. 맞춰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아니, 99%의 피고인들이 법원에 올 때 내란법은 수영복 수의를 입고 와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사복 착용권이 있다. 그런데 사복을 입고 오면 됩니다. 근데 한덕수 내란범들은 이런 분들이 올 때도 사복을 입고 오니까 예전에 봤던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의를 딱 입고 오면 저는 완전히 범죄자구만. 그래가지고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죄 추정권 행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님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법률가잖아요. 법률가인데 자기들은 이제까지 피의자 피고인들이 법정에 올 때 양복 입고 오면 벌써 당신 지금 내가 유죄 아니야 하고 버티는 것 같아. 안 좋은 인상을 주니까 그냥 수의 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관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혜택 다 봐. 아예 양복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을 막 고착화 시키는 것을 깨자. 그럼 형사소송법에 법정에 올 때 다 사복 착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딱 집어넣어야 흔들리지 않고 오는 겁니다. 윤석열 앞으로 나비 넥타이 메고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지. 김건희 디오르백 메고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교정시설에서 이게 다 주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못하게 그 유도를 해버려요. 일반인들은 못해. 왜냐? 하면 손해볼 게 뻔하니까. 권리 행사를 하면 뭔가 밑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밑보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 검사예요? 근데 자기들은 판사들도 재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양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복 입고 나오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주죠. 그런 것들도 바로 잡자.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좀 더 길게 아니, 이게 아니고 출연자 보여드려. 출연자 지금 적체가 아주 심합니다. 형사 사건만 적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30분 분량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머리가 딱 깨지는 느낌입니다. 딱 트이는 느낌.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다 오늘. 좋았어. 맨날 보안 수사권을 주님 아니면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진짜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계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주 재미난 민심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 많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심 바로미터 리얼미터 대표님이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제 3위 했잖아요,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신 장해찬 선생님이 평가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나서기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장해찬 선생님의 평가로 가름합니다. 당명을 달고 진행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의 지지율은 21%, 3자 구도에서 꼴등입니다. 저는 무소속 딱지를 달고 28.2%까지 기록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무소속 딱지를 붙이자 장해찬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중도 포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지 아니면 완주에서 장해찬의 득표율 9.18%와 경쟁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 무소속 3자 구도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 지난 MBC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당명이 붙는 순간 무소속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한동훈이 완주해서 9.18%를 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 총선에 우리 장해찬 무소속 후보님이 실제로 28.2%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실제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본선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9.18%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번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장해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 그 나오기 전에 많이 당당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 무소속으로 갔더니 안 되더라. 내불수를 보시나 봐요.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장혜찬 그러면,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시네요. 네. 근데 선생님 한번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좋아요, 선생님. 그만큼 2위 싸움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치열했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더라도 2위 하는 것과 3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3위로 지면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2위를 하려고 최근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상황은 장해찬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담백하게. 아니, 장해찬 선생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어때요? 돌아가는 국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후원회장을 하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한동훈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저런 사람 영입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 정치의 시선입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는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3선을 했거든요. 북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서 부포시장에서도 정영근 때가 좋았다. 15, 16, 17대. 그러니까 96년부터 한 2008년까지. 그때가 되게 경기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민주당 쪽에서 물어보면은 민주당 쪽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동훈이 지역 선거를 하고 있다. 지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카드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 북갑이라는 곳의 지역적 특색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는 낙동강이고 뒤에는 이제 산이 있어서 약간 섬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랄까 신혼부부들 혹은 좀 노인 가구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산층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래서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이 계속 사는 이동이 잦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영근이 먹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영근이 계속 띄워주면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서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니 북갑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영입한 사람이 있어? 한동훈 저 안 찍어주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 북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걸 알려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부산 북구 갑